이년이 돈에 눈이 멀었구나. 당장 꺼져.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시어머니 장미화에게 뺨을 맞은 며느리 서유진의 얼굴이 돌아갔어요. 입술이 터지며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회사에서 60억이 사라졌고 인출자는 장미화의 며느리 서유진, 시어머니 장미화의 눈에 그녀의 눈물도 변명도 모두 거짓으로만 보였어요. 빈손으로 나가. 다신 돌아오지 마라. 그렇게 며느리 서유진을 쫓아낸 장미화는 20년 뒤 무거운 진실을 맞이하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아, 어미가 무슨 짓을 한 거니? 도대체 며느리 서유진과 시어머니 장미화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걸까요? 사연이 시작되기 전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자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장미화는 서재에서 회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윤그룹 3분기 실적 자료였죠. 숫자들은 예년과 비슷했고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핸드폰 화면에 비서실장이라는 이름이 떴을 때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문자로 보고하던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죠. 회장님, 지금 급히 말씀드려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옆에서 일해온 그가 이렇게 당황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감사팀에서 방금 보고가 올라왔는데 회사 비자금 60억이 사라졌습니다. 장미화의 손에서 만년필이 떨어졌어요. 책상 위로 굴러 떨어진 펜이 바닥을 쳤고 그 소리가 텅 빈 서재에 메아리 쳤습니다. 60억이라는 숫자가 귓가에서 맴돌았죠. 지금 라고 했나요? 비자금 계좌에서 60억이 인출됐습니다. 인출자 명의는 서유진으로 확인됩니다. 서유진,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장미화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새하얗게 타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회사로 향했어요. 비서실에 도착하자 감사팀 직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보여주세요. 장미화는 차갑고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펼쳐진 문서에는 명확했어요. 인출 일시, 계좌번호, 그리고 인출자 이름. 서유진. 그 석자가 검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출 후 자료를 조작하려고 했다는 증거까지 있었죠. 장미화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곧장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유진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 도마 위에서 채소를 썰고 있었죠. 평화로운 오후의 풍경이었습니다. 유진아, 당장 거실로 나와보거라. 장미화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유진은 칼을 내려놓고 손을 닦았습니다. 평소엔 며느라가야 하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살짝 당황한 듯한 모습으로 급하게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갔어요. 거실로 나온 그녀의 얼굴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이세요. 장미화의 기분을 풀어주려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하는 서유진을 무시한 채 장미화는 대답 대신 서류를 탁자 위에 내던졌어요. 종이들이 흩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진은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눈으로 글자들을 따라가던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60억 인출 내역 조작 관련 서류. 온통 서유진 본인의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내가 물어야 할 말 아니니?
우리 아들 도연이 회사 돈에서 내 이름으로 60억이 인출됐다고 하던데. 장미화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어요. 유진은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유진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말했어요. 오빠가 잠깐만 옮겨두라고 했어요. 며칠만 내 계좌에 있다가 다시 돌려놓을 거라고요. 인연이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장미화는 유진의 팔을 붙잡았어요.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고 유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장미화는 놓지 않았죠.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아파요. 장미화의 손이 유진의 뺨을 후려쳤어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유진의 머리가 옆으로 꺾이며 입술이 터졌어요. 선홍빛 피가 입가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유진은 무릎을 꿇고 장미화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장미화의 눈에는 그것조차 연극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거짓말쟁이년, 내 아들 이름을 팔아먹고 돈을 훔친 거지. 장미화는 유진을 밀쳤어요. 유진의 몸이 소파에 부딪히며 넘어졌습니다. 이마가 탁자 모서리에 부딪혔고 피가 흘러내렸죠. 하지만 장미화는 멈추지 않았어요. 당장 통장 내놔. 카드도 다 내놓고.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뒤졌습니다. 통장과 카드들을 꺼냈어요. 장미화는 그것들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찢기 시작했죠.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날렸어요. 휴대폰도 내놔. 어머니, 내놓으라고. 유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장미화는 그것마저 빼앗았습니다. 유진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죠. 돈도 연락수단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빈손으로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 제발이요. 오빠한테 물어봐 주세요. 오빠가 분명 설명해 줄 거예요. 유진은 바닥에 엎드려 매달렸어요. 하지만 장미화는 냉정했습니다. 도연이는 지금 출장 중이야. 내가 그 틈을 노렸겠지. 돌아오면 이혼 서류 들이밀 거니까 각오해. 장미화는 유진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현관문까지 질질 끌고 갔습니다. 유진의 무릎이 바닥에 쓸리며 상처가 났어요. 60억 돈 당장 돌려놓고 어디 처박혀서 조용히 살아. 같이 살아온 정이 있으니 이 정도로 끝나는 줄 알 거라. 현관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유진은 대문 밖에 주저앉았어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지갑도 핸드폰도 심지어 외투 한 벌 없었습니다. 얼음 같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다가 곧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유진은 비를 맞으며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저택 안에서 장미화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꽉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내 아들을 건드리는 순간 넌 끝이야. 장미화는 창문을 내렸어요. 커튼을 쳤습니다. 유진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죠. 그날 밤 유진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미화는 변호사를 불렀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들 도연에게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죠. 출장지에서 바쁜 모양이었어요. 장미화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렸어요. 마치 앞으로 다가올 불행을 예고하는 것처럼요. 그녀의 손에는 유진의 찢어진 통장 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려다보며
장미화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 60억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지. 그래서 내 아들한테 접근한 거였구나.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순진한 며느리인 줄 알았던 유진이 사실은 치밀한 사기꾼이었다고 믿었죠. 약 8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장미화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장미화에게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우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장미화가 며느리 서유진을 쫓아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장미화는 여전히 아들 도연과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출장지인 부산에서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전화도 문자도 답이 없었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혼 서류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장미화는 매일 아침 서재에 앉아 회사 보고서를 확인했어요. 60억의 행방을 추적하는 감사팀의 보고가 계속 올라왔죠. 서유진 명의 계좌는 이미 비어 있었고 인출 후 즉시 현금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장미화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어요.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확신만 더 굳어졌죠.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보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날 밤도 장미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 느낌이 심상치 않았죠. 장미화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침착하지만 무거웠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라는 신분 확인이 이어졌고 윤도현이 교통사고로 급하게 이송됐다는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장미화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손에서 힘이 빠져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사고가 심각하다는 말과 함께 빨리 오라는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어요. 장미화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시간 감각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당장 출발한다는 말만 겨우 내뱉었습니다. 차는 새벽 어둠을 가르며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장미화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죠.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어요. 가끔 도연의 어린 시절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마저 흐릿했습니다. 부산까지는 4시간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응급실로 뛰어들어간 장미화를 의사가 막아섰습니다. 보호자 확인을 거친 뒤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죠.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것을요. 장미화는 의사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치 발에 납덩이를 달고 걷는 것 같았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복도는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멈춰선 곳은 응급처치실 앞이었어요. 유감스럽지만 윤도현 씨는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사망 시각은 오전 6시 47분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말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1시간 넘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생하지 못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장미화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녀는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냐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장미화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얀 천이 덮인 침대가 있었습니다. 천 밑으로 사람의 형체가 보였죠. 손을 뻗어 하얀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곳에는 아들 도연이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요. 장미화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너무나 차가웠죠. 이 손이 더 이상 따뜻해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지만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복도로 나온 장미화에게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의 형사였어요. 유족 확인을 거친 뒤 사고 경위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11시 32분경 해운대 쪽 해안도로에서 발생한 단독 사고였다고 했어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절벽 밑쪽으로 추락했다고 했어요. 현장 상황으로 봐서는 과속이나 음주운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블랙박스도 손상됐다고 했어요. 복구를 시도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형사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장미화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죠. 사람들은 평범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장미화의 세계는 어둠뿐이었어요.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유진이 도망친 지 사흘 만에 도연이가 죽었다는 사실이요. 우연일 리 없었어요. 장미화는 확신했죠. 며느리 서유진이 60억을 훔치고 도망갔고 어떤 계략을 꾸며 아들을 죽였다고요. 그 여자가 내 아들을 죽였어. 장미화의 입에서 나온 말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슬픔보다 증오가 먼저였습니다. 장례는 서울에서 치러졌습니다. 윤그룹 회장의 외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조문객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장미화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빈소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그녀의 얼굴은 차가운 대리석 같았어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조문객들의 위로가 이어졌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한다는 말들이 귓가를 스쳤어요. 하지만 장미화의 귓속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디로 갔는지 묻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연락이 안 된다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죠. 사람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부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죠. 장미화는 그 수군거림을 듣고도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장례 3일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빈소에는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장미화 혼자 남았어요. 영정 속 도연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3년 전 회사 창립 기념일에 찍은 사진이었죠. 넥타이를 반듯하게 맨 아들의 모습이 또렷했어요. 장미화는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한 방울 두 방울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눈물뿐이었어요. 도연아? 장미화는 아들의 이름을 작게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구나. 장미화의 속삭임이 빈속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장미화의 목소리는 곧 다시 차가워졌어요. 분노가 슬픔을 잠식했습니다. 서유진. 그 여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유진이 아들을 죽였다는 확신이 뼈속 깊이 박혔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다짐이 이어졌어요. 영정 속 도연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미화는 더 이상 그 미소를 볼 수 없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며느리 유진의 얼굴뿐이었죠. 60억을 들고 어딘가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저택은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장미화는 도연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문을 열지 못했어요.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장미화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서재로 향했어요. 책상 위에는 비서가 정리해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유진을 찾기 위한 수배 자료였어요. 서유진의 가족관계, 친구관계,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나타나지 않았죠. 60억도 찾을 수 없었어요. 장미화는 점점 세상과 단절됐습니다. 회사 일이라면 적극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던 장미화는 회사 일도 남편에게 맡기고 집에만 틀어박혔어요. 창문 커튼은 항상 쳐져 있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어요. 계절은 20번을 돌고 돌았죠.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장미화의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어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죠. 한때 재벌가의 여왕으로 불렸던 그녀는 이제 70대 중반의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미화가 이끌던 융그룹은 남편이 운영했습니다. 장미화는 회사 일에서 완전히 손을 뗐어요.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죠. 사람들은 장미화가 아들의 죽음 이후 이상해졌다고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지난 봄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저택엔 장미화 혼자만 남았습니다. 가정부 2명이 격일로 출근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어요. 어느 가을날 새벽이었습니다. 장미화는 2층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죠. 의사는 불면증 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방 앞에서 장미화는 멈춰 섰어요. 도연의 방이었습니다. 문손잡이에는 얇은 먼지가 쌓여 있었죠. 2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은 방이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아파서 열 수 없었어요. 아들의 흔적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서는 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뭐가 중요하냐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남편까지 떠나고 나니 문득 아들이 보고 싶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죠. 아들이 입었던 옷이라도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장미화는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죠. 천천히 돌렸어요. 뚜둑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20년 동안 갇혀있던 공기였죠. 장미화는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서 삐걱 소리가 났어요. 방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침대는 그날 아침 도연이 정돈한 그대로였죠. 책상 위에는 펜꽂이와 달력이 있었습니다. 달력은 20년 전 날짜에서 멈춰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먼지를 비쳤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이 금빛으로 반짝였어요. 장미화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젖혔죠. 먼지가 후두둑 떨어졌어요. 책장에는 도연이 읽던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경영학 서적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장미화는 책등을 손가락으로 훑쳤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는 액자가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도연과 유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결혼 3주년 기념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장미화는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유진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렸어요. 도연만 보이게요. 아들의 미소가 너무나 환했습니다. 언제 다시 이런 미소를 볼 수 있을까요? 영원히 볼 수 없겠죠. 액자를 다시 내려놓으며 장미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책상 구석에 있는 물건이 눈에 들어왔어요. 먼지에 뒤덮인 노트북이었습니다. 장미화는 책상으로 다가가 노트북을 집어들었습니다. 장미화는 천천히 전원 버튼을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충전되지 않았으니 당연했어요. 이걸 왜 그때 버리지 못했을까? 장미화는 중얼거렸습니다. 장미화는 멍하니 노트북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안에 아들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아들 도연의 사진이나 문서 같은 것들이요.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장미화는 노트북을 들고 서재로 갔어요. 책상 위에 내려놓고 충전기를 찾았습니다. 서재 서랍 구석엔 다행히 같은 모델의 충전기가 있었어요. 장미화는 천천히 노트북에 충전기를 연결했어요. 하지만 노트북은 잠잠했습니다.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돼서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 같았죠. 아니면 고장 났거나요. 장미화는 켜져지 않는 까만 노트북 화면에서 도연의 얼굴이 비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미화는 한숨을 푹 쉬며 오지 않는 잠을 청하려 침실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미화는 노트북을 들고 수리점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전문 복구 업체였어요. 젊은 기술자가 노트북을 받아들었죠. 오래된 모델이네요. 언제부터 사용 안 하신 거예요?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장미화는 짧게 대답했어요. 20년 됐습니다. 기술자의 눈이 커졌어요. 기술자는 흥미롭다는 듯이 노트북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20년 지난 것 치고는 엄청 깨끗하네요. 원래 사용 안 한 전자기기가 더 고장나기 쉬워서 이 정도면 복구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세요. 돈은 문제 없습니다. 장미화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기술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금방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뒤에 연락 남겨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장미화는 매일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밤에는 휴대폰을 손에 잡고 잠을 설쳤죠. 노트북 안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죽음의 비밀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인지 아들 도연의 흔적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인지 헷갈렸습니다. 6일째 되는 날 드디어 장미화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복구가 완료됐다는 연락이었어요. 장미화는 즉시 업체로 향했어요. 기술자가 노트북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파일은 복구했습니다. 사진이랑 문서들이 꽤 있더라고요. 장미화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술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폴더 하나는 암호가 걸려 있어요. 비밀번호를 모르면 열 수가 없습니다. 용량도 꽤 크고 중요한 파일들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암호를 모르면 저희 쪽에선 방법이 없어요. 장미화는 노트북을 받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재 책상에 노트북을 올려두고 조심스럽게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노트북이 우웅하며 울리더니 밝은 효과음과 함께 화면이 켜졌습니다. 바탕화면에는 도연과 유진의 사진이 배경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둘이 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 같았어요. 장미화는 순간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어요. 마우스를 달칵거리며 폴더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회사 관련 문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사진 폴더도 있었죠. 도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장미화는 한참을 사진들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문제의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 이름도 없는 비밀 폴더였어요. 장미화는 은근히 떨리고 있는 손가락으로 폴더를 열었습니다. 암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암호 입력창이 떴어요. 장미화는 먼저 도연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틀렸다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자신의 생일을 입력했죠. 역시 틀렸습니다. 도연의 예전 휴대폰 번호를 입력했어요. 안 열렸습니다. 회사 창립일, 결혼기념일 여러 날짜를 시도했습니다. 모두 실패했어요. 장미화는 답답했죠. 대체 무슨 암호를 설정한 걸까요?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유진의 생일이요. 설마 그걸로 암호를 만들었을까요? 장미화는 떨리는 손으로 유진의 생일을 입력했어요. 6자리 숫자였죠.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딸깍. 폴더가 열렸습니다. 장미화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우리 도연이는 진심으로 그 여자를 사랑했구나. 속삭임이 빈 서재에 울렸습니다. 씁쓸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배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안타까움이었을까요?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어요. 영상 파일들과 문서 파일들이었죠. 장미화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파일 안에는 도연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들이 자동으로 컴퓨터로 옮겨진 듯 우르르 쏟아졌어요. 약 2달치의 블랙박스 영상이 가득했습니다. 장미화의 손길이 한 영상에서 멈췄어요. 도연이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던 그날 새벽의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었어요. 장미화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가 너무 망가져 확인할 수 없었던 그날의 블랙박스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장미화는 손을 파르르 떨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일반적인 블랙박스와는 달랐어요. 차량 앞쪽뿐만 아니라 실내까지 선명하게 찍히는 특수 블랙박스였죠. 도연이 회사 일로 장거리 출장을 자주 다녀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설치한 고급 모델이었습니다. 화면 속 시간은 오후 3시 42분. 장소는 부산 어느 호텔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박재민이 차에 올라탔어요. 정장 차림의 그는 주변을 살피듯 두리번거렸죠. 그리고는 조수석 좌석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유리병이었어요. 재민은 컵홀더에 꽂혀있던 테이크아웃 커피 2잔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리고는 유리병에 투명한 액체를 커피 안에 따랐죠. 몇 방울 정도였습니다. 재민은 커피를 흔들어 섞었어요. 다시 뚜껑을 닫고 원래 자리에 꽂아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리병을 주머니에 넣었죠. 장미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저게 대체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상은 계속 흘러갔어요. 오후 4시 10분. 도연이 주차장으로 걸어왔습니다. 밝은 미소를 띤 얼굴이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탔습니다. 재민아, 기다렸지? 미안, 회의가 좀 길어졌어.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미화는 숨을 멈췄어요. 2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생생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죠. 아니야, 괜찮아. 부산에서 서울까지 같이 올라가는 거 오랜만이잖아. 좋지 뭐.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장미화에겐 악마의 미소로 보였습니다. 커피 사왔어.
내 거야. 재민이 컵홀더에 꽂힌 커피 한 잔을 가리켰습니다. 오, 고맙다. 진짜 필요했어. 회의 내내 졸렸거든.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집어들었어요.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역시 커피는 뜨거울 때 마셔야 제맛이지. 차가 출발했습니다. 재민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두 사람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사 일, 최근 진행 중인 프로젝트, 다음 주 일정. 평범한 동업자의 대화였죠. 도연은 계속 커피를 마셨어요. 반쯤 비웠을 때쯤이었습니다. 오후 5시 20분.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약간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어요. 고개를 살짝 흔들었죠. 재민아, 오늘 회의 때문에 머리가 좀 무겁네. 잠깐 눈 좀 붙여도 될까? 그래, 푹 쉬어. 서울까지 2시간 넘게 걸리니까. 재민의 목소리엔 기묘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시트를 뒤로 젖혔어요. 눈을 감았죠. 하지만 완전히 잠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몽롱한 상태였어요. 의식은 있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죠. 오후 6시 15분. 차가 고속도로를 벗어났습니다. 일반 국도로 접어들었어요. 재민은 계속 운전했습니다. 점점 한적한 길로 들어섰죠. 도연의 눈이 가늘게 떠졌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재민아, 여기가 어디야? 말이 어눌했습니다. 혀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쉬어. 재민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듯 했어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40분. 차가 완전히 외딴 곳에 도착했습니다. 한적한 해안도로였어요.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철썩철썩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블랙박스 마이크에도 선명하게 잡힐 정도였어요.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도연은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있었어요. 재민아, 너가 벌인 일들 없는 일로 하자. 페이퍼 컴퍼니 차명 계좌.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제발 그 60억 회사 잘 성장시켜서 깨끗한 돈으로 만지게 해줄게. 정신 차려, 재민아. 재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차를 급정거했어요. 끽, 타이어가 노면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재민이 거의 정신을 잃어가는 도연을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너가 그렇게 물러터졌으니까 이런 짓을 당하는 거야. 금수저 자식, 넌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놈이야. 재민이 소리쳤습니다. 재민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죄책감이 묻어나 있었어요. 재민은 다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무섭게 속도를 냈어요. 도연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오후 7시 5분. 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재민이 시동을 껐어요. 도연은 완전히 기절해 고개가 옆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재민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트렁크를 열더니 가방을 조수석 옆에 놓고 안에서 도구들을 꺼냈습니다. 준비했던 차량 조작 도구를 활용해 한참을 부스럭 거리더니 계기판이 반짝이며 불이 들어왔습니다. 재민은 순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도연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운전석으로 옮겼습니다. 마치 운전 중인 것처럼 연출했어요. 재민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람의 기척은 전혀 없었어요. 파도 소리만 크게 들렸죠. 재민은 다시 차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기절한 도연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조작했습니다. 차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다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재민은 뒤로 물러섰어요. 차는 가드레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쿵하고 엄청난 충돌음이 들렸습니다.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도연이 기절해 있는 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러 번 구르는 소리가 났어요. 요란한 소리는 파도 소리에 순식간에 묻혔어요. 곧바로 파도가 차를 집어삼켰습니다. 블랙박스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찍힌 건 어두운 바닷물이었어요. 기포들이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장미화는 의자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손은 떨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도연아, 도연아. 신음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가 몰랐어. 너를 죽인 게 그놈이었구나. 장미화는 책상에 이마를 쿵 부딪혔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죠. 분노, 슬픔, 후회, 죄책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눈물이 책상 위에 똑똑 떨어졌어요. 장미화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일기장이었어요. 도연이 쓴 일기였습니다. 재민이 요즘 나를 감시하는 것 같다. 회사 돈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은 재민이에게 증거를 들이밀었다. 다행히 내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도연이가 작성해 놓은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장미화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어요. 아들의 마지막 날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정미화는 흐르는 눈물을 투박하게 닦으며 마지막 일기를 열었습니다. 내가 죽는다면 범인은 재민일 것이다. 누군가 감시하는 느낌도 든다. 유진이의 뱃속에 쌍둥이들이 있는데 유진이와 아이들을 위해 나는 꼭 살아남을 것이다. 어머니, 제가 만약 죽어서 이 글을 찾게 된다면 유진이와 꼭 행복하게 살아가 주세요. 유진이도 재민이의 계략에 휘말릴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꼭 유진이와 아이들을 믿어주고 지켜주세요. 어머니는 제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잖아요. 이후 글에는 소소한 하루 일과를 적어두었고 그렇게 마지막 일기는 끝이 났어요. 장미화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도연아, 엄마가 왜 이제야 알게 됐을까? 정미화의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장미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어요. 아들의 마지막 부탁이 거기 있었죠. 유진과 쌍둥이를 지켜달라. 장미화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가요? 며느리는 결백할 겁니다. 아들은 살해당한 거였죠. 그리고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장미화는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20년 동안 잘못된 사람을 미워했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는데 말이죠. 서재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그 순간 장미화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가라앉고 차가운 분노가 차올랐어요. 소중한 아들 도연이 남긴 마지막 일기장에 적힌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 그 문장을 되뇌이며 마치 20년 전 재벌가의 여왕으로 불렸던 그녀가 돌아온 듯 했습니다. 박재민. 이름을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장미화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함께했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20년 전 사건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재벌가의 여왕이 돌아온 것이었죠.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에 첫 번째 밤이었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장미화는 몇 주 동안 서재에서 꼼짝하지 않았어요. 노트북 화면에 푸른 빛이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남긴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보고 있었어요.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서류가 있었습니다. 박재민의 이름으로 설립된 유령 회사들이었죠. 차명 계좌 목록도 빼곡했어요. 재민의 친인척과 지인들 명의로 만들어진 수십 개의 계좌였습니다. 가짜 장부 스캔본도 있었어요. 회사 장부를 교묘하게 조작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새벽 공기가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장미화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폐속까지 차갑게 스며드는 공기가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전 7시였습니다. 장미화는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입어보는 정장이었죠.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였어요. 김석진 변호사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형사사건 전문가였죠. 장미화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김 변호사님, 오늘 오후 2시에 제 집으로 와주세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무언가 물었지만 장미화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로는 곤란합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사설조사 업체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전문 업체였어요. 재벌가와 대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었죠. 박재민이라는 사람을 조사해야 합니다. 20년간의 모든 행적을 파악하세요. 장미화는 재민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었어요.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죠. 일주일 안에 보고서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회계법인이었습니다. 금융범죄 추적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60억 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합니다. 20년 전 일입니다. 장미화는 도연의 노트북에서 찾은 계좌번호들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장미화는 다시 서재 책상에 앉았어요. 공책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죠. 하나, 증거자료 정리 및 보관. 둘, 법률 자문 및 고소 준비. 셋, 박재민 신상 및 재산 파악. 넷, 언론 대응 전략 수립. 다섯, 검찰 및 경찰 라인 접촉. 목록을 보며 장미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회사를 경영하던 감각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김석진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60대 중반의 그는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재로 안내받은 그는 장미화 맞은편에 앉았죠. 장미화는 USB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있는 파일들을 보세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어 파일을 확인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재민이 커피에 약물을 타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죠. 도연이 쓰러지고 재민이 사고를 위장하는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영상이 끝나자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계획적이고 치밀한 살인이에요. 장미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공소시효가 남아있나요? 여사님, 세상이 변했습니다. 공소시효는 폐지됐어요.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에 단 한 명이라도 사망했다면 그 범죄는 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년이든 50년이든 범인은 언제든 체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대답에 장미화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일기장과 횡령 증거 서류들을 살폈죠.
2시간이 훌쩍 넘게 걸렸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한 변호사는 장미화를 바라봤어요. 회장님, 이 증거들이면 충분합니다. 박재민을 기소할 수 있어요. 장미화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사람을 풀어놓았어요. 일주일이면 모든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장미화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20년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그 연약한 노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재벌가를 이끌던 카리스마 넘치는 여왕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설조사업체에서 두꺼운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장미화는 그것을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재민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나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에 살며 수입차 세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강남과 분당의 상가 건물도 여러 채 가지고 있었어요. 윤도현이 죽은 후 같이 운영하던 회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매출은 연 100억이 넘었어요. 가족관계도 원만했습니다. 부인과 2자녀가 있었어요. 큰아들은 의대생이었고 딸은 유학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장미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도연을 죽이고 60억을 훔쳐서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다니요. 며느리 유진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자신은 떵떵거리며 살았다니요. 장미화는 보고서를 탁자에 내려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서재에 울렸어요. 이를 악물었죠. 턱 근육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장미화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소장을 작성하세요. 살인죄와 횡령죄로 박재민을 고소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미화는 검찰청으로 향했어요. 검은색 세단이 검찰청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고 장미화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 USB와 문서 파일들이 두툼한 봉투에 담겨 있었어요. 접수 완료됐습니다. 담당 검사가 배정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직원의 말에 장미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장미화는 눈을 감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편안하다기보다는 뭔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머릿속에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밝은 미소가 보였어요. 도연아, 엄마가 이제 움직인다. 내가 부탁한 일을 할 거야. 나는 세상에서 강인한 사람이잖니. 장미화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검찰청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장미화는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을 다시 찾았습니다. 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초반의 여성 검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는 장미화를 맞이하며 자리를 권했어요. 책상 위에는 이미 USB와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증거였죠. 검사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오랜 경력에서 나오는 예리함이 느껴졌어요. 회장님, 제출하신 증거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더군요. 검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계획적 살인입니다. 횡령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검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박재민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곧 이루어질 거라고 했죠.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청을 나오며 장미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하지만 장미화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장미화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법의 심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박재민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언론사 사주에게 걸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였어요. 윤그룹과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이었죠. 전화기 너머로는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에 반가움을 전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장미화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충격을 받은 듯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진실이 묻힐 수 없도록 이곳 저곳에 진실을 퍼뜨려줘. 부탁할게. 다음 날 아침 주요 일간지 일면에 기사가 실렸어요. 20년 전 재벌가 아들의 죽음 재조사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는 상세했습니다. 박재민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어요. 횡령 혐의와 살인 혐의가 함께 언급됐습니다. 방송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녁 뉴스톱으로 이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사건을 보도했죠. 블랙박스 영상의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방송됐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인터넷은 들끓었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박재민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가득했죠. 20년 동안 떵떵거리며 살았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장미화는 뉴스를 보며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 시각 박재민의 집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아파트 입구는 취재진으로 가득했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재민은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커튼을 모두 내렸습니다. 전화기는 울려댔지만 받지 않았죠. 부인은 울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친가에 맡겨져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민의 회사는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었어요.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앞에도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장미화는 두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바로 금융감독원 관계자에게 걸었어요. 재벌가 인맥은 넓고 깊었습니다. 장미화는 20년 전 60억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달라고 요청했죠. 차명 계좌들을 모두 밝혀내달라고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움직였어요. 박재민의 모든 계좌가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친인척 명의의 계좌들도 포함됐죠. 허무하게도 며칠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60억은 수십 개의 계좌로 분산됐다가 결국 재민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도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장미화는 밤을 새워 그것을 읽었습니다. 60억이 어떻게 세탁됐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었죠.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부동산으로 전환됐어요. 그리고 재민의 펜트하우스와 상가 건물이 됐습니다. 장미화는 이 자료들을 모두 검찰에 제출했어요. 검사는 자료를 받아보고 감탄했죠. 이렇게 완벽한 증거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재민이 검찰에 출석했어요. 언론은 그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재민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어요.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카메라는 그의 모습을 선명하게 잡아냈습니다. 조사는 12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재민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조작이라고 주장했죠. 일기장도 위조됐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검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포렌식 분석 결과도 나와 있었습니다. 영상이나 일기장 모두 조작되지 않았다는 결론이었죠.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검찰은 박재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살인죄와 횡령죄였습니다. 재민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어요.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장미화는 검정색 세단 뒷자리에 앉아 창문 너머로 체포되는 재민을 바라봤어요. 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고개는 숙여져 있었죠. 한때 도연과 함께 대학생 때부터 같이 기획했던 회사를 키우던 동업자였어요. 도연은 그를 믿었습니다. 형제처럼 대했죠. 하지만 재민은 도연을 배신했어요. 돈 때문에 친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어요. 판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을 허가합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어요. 재민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장미화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묘소로 가주세요. 차는 천천히 출발했어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묘지는 조용한 언덕 위에 있었어요.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죠. 장미화는 도연의 묘 앞에 섰습니다. 묘비에는 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사진 속 도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장미화는 무릎을 꿇었어요. 묘비 앞 잔디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이제야 진실을 알았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이제야 알겠구나.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도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재민이를 잡았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야. 그리고 유진이를 찾을 거야. 내 아이들도 찾을 거야. 엄마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게.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죠. 장미화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장미화는 이제 20년 전에 사라진, 아니 자신이 매몰차게 내쫓은 유진을 찾아야 했어요. 소중한 며느리와 손주들을 얼른 만나서 사죄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었어요. 도연이 부탁했던 일을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서재로 돌아온 장미화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어요. 사설 조사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서유진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20년 전에 사라진 사람입니다. 반드시 찾아주세요. 상대방이 어렵다고 말했어요. 20년이면 너무 오래됐다고 했죠. 하지만 장미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쓰겠습니다. 최고의 인력을 투입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장미화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죠. 정미화의 복수와 사죄는 이제 막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3주 후 사설조사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미화는 전화를 받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죄책감과 미안함이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서유진이라는 분을 찾았습니다. 조사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장미화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어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찾지 못했던 며느리를 드디어 찾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계시고 거주지는 낡은 빌라입니다. 장미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가 20년 동안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어렵게 살았을 생각을 하니 죄책감이 어깨를 누르는 듯 했습니다. 장미화는 운전기사에게 주소를 건넸어요. 검은 세단이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점점 낙후된 동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고급 주택가에서 벗어나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가 나타났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낡은 상가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들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장미화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날카로웠습니다. 행복식당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정미화는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며느리를 마주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니면 20년 전 자신의 죄를 마주하기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얼굴로 그녀를 봐야 할까요? 장미화는 식당 옆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곳에서 식당이 훤히 보였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식당에는 손님이 몇 명 없었어요. 그때 주방 안쪽에서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여성이었어요. 장미화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서유진이었어요. 20년의 무거운 세월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때 어여쁘던 며느리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어요. 그동안 했던 고생이 겉모습에서 묻어나왔어요. 장미화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자신이 저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유진은 쟁반을 들고 손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가 힘들어 보였어요. 무릎이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손님에게 음식을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마저 애처로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6시가 되었어요. 낡은 식당의 불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앞치마를 벗으며 밖으로 나왔어요. 장미화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문을 살짝 열고 유진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앞에 2명의 청년이 나타났어요. 젊은 남매들이었습니다. 둘은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어요. 엄마, 유난히 밝아 보이는 딸이 유진에게 달려가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도 환하게 웃으며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장미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쌍둥이 손주들이었어요. 도연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은 2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도연을 닮았어요.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웃는 모습도 아들과 너무나 비슷했어요. 장미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어요. 눈물이 금방이라도 새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힘들었어요? 한 청년이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이 건강하면 그게 최고지. 장미화는 멀찍이 떨어져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허름한 동네였습니다. 낡은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들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계단은 금이 가 있었고 복도는 어두웠어요. 유진과 쌍둥이들은 빌라 안으로 올라갔습니다. 낡은 철제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미화는 계단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의 손주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니요. 며느리가 이런 곳에서 홀로 아이들을 키웠다니요. 도연아, 엄마가 너무 잘못했구나. 장미화는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미화는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야 했어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무작정 올라가서 용서를 빌 수는 없었어요. 내일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오려고 했어요. 며느리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장미화는 깜짝 놀라 움찔했어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유진의 시선이 계단 아래 서 있는 장미화에게 향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진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쓰레기 봉투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머니,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장미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저 며느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말 어머니세요? 유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요. 아가야. 장미화는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유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장미화는 유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0대 노인이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일어나세요, 어머니. 유진이 황급히 장미화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미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너무 끔찍한 짓을 했다. 내가 내 아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우리 도연이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는데, 내가 너를 내쫓았구나. 어머니. 유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계단에서 마주보며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정말 벌 받아야 하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어머니도 피해자세요. 정말 벌 받아야 하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우린 그저 피해자일 뿐이에요. 장미화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20년 동안 고생한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얘기해 줄 수 있겠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두 사람은 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계단이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쫓겨난 후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젖먹이 쌍둥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원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활하고 있었죠. 그때 박재민이 찾아왔어요. 장미화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재민 씨는 도연 오빠의 사망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 통장 내역이 조작되었다는 것도 담담하게 말해줬어요. 60억이 제 명의로 인출된 것처럼 만들어졌다고요. 장미화가 이를 갈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영문도 모르고 쫓겨났을 것 같아서 알려주러 왔다면서 비아냥거렸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제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 이야기가 어디 새어나가면 쌍둥이 자식들을 영영 못 보게 해주겠다고 협박했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돈이 급했던 저에게 300만 원을 던졌어요. 바닥에 지폐가 흩어졌고 그리고는 말했어요. 너도 이제 공범이라고. 이 돈을 받는 순간 같은 배에 탄 거라고. 장미화는 유진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으로 며느리를 감쌌어요. 두 사람은 좁은 계단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혼자 힘들었을까? 어머니,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라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20년간 쌓인 오해와 슬픔이 눈물로 쏟아져 내렸어요. 이제 걱정 마라. 내가 너희들을 지킬게. 내 손으로 너와 내 손주들을 버렸지만 이제는 다시 가족이 될 거야. 장미화가 유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주름진 손이 며느리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자. 하지만 어머니, 집에 아이들이 있어요. 내 손주들도 당연히 함께 가야지. 이제 모두 함께 살아야 한다. 쌍둥이 청년들이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걱정되어 나와본 것이었어요. 엄마,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장미화는 일어섰습니다. 손주들을 바라봤어요. 도연을 닮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어요. 너희들이 우리 도연이의 아들들이구나. 청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유진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야. 너희 아버지의 어머니야. 두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눈물이 그들의 눈에도 맺혔습니다. 장미화는 손주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좁은 계단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유진도 함께 그들을 안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모두 함께. 그날 밤 검은 세단이 낡은 골목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는 네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장미화와 유진 그리고 쌍둥이 손주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쳤어요.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어요. 장미화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박재민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것뿐이었어요. 박재민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형 법정이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20년 만에 밝혀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심이 모두 이곳에 쏠려 있었어요. 장미화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걸었어요. 70대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재벌가의 여왕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유진이 그녀의 곁을 따랐습니다. 장미화가 직접 골라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단정한 베이지색 투피스였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화장도 은은하게 했어요. 20년 만에 며느리다운 모습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방청석 앞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장미화가 유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괜찮겠니? 장미화가 작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이제 끝낼 수 있어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구속되어 있던 재민이 들어왔어요. 수갑이 채워진 손이었습니다. 한때 강남 펜트하우스에 살며 고급 세단을 몰던 남자였어요. 지금은 초라한 구치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재민의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뺨이 푹 꺼져 있었어요.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몇 주간의 구속 생활이 그를 완전히 망가뜨린 것이었어요. 재민의 시선이 방청석을 훑었습니다. 장미화와 유진을 발견한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법정 안이 숙연해졌어요.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였습니다.
피고인 박재민은 20년 전 고의로 윤도현 씨를 살해했습니다. 동업자였던 윤도현 씨가 회사 비리에 관련된 증거들을 내밀며 설득을 시도했으나 박재민은 증거와 방해꾼을 제거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대형 모니터에 재생되었어요. 비 오던 밤의 영상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유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장미화가 그 손을 더 꽉 잡아주었어요. 영상 속에서는 장미화가 마주했던 사건의 잔인한 진실들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저 영상이 어떻게... 재민은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검사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도연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확대되어 화면에 떴습니다. 내가 죽는다면 범인은 재민일 것이다.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검사는 횡령 증거도 제시했습니다. 60억 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보고서였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재민의 계좌로 들어간 흔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차명 계좌 목록도 공개되었어요. 재민의 친인척 명의로 만들어진 수십 개의 계좌였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어요. 재민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재민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중년의 남성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의 눈빛이 광기 어린 빛으로 번뜩였습니다. 서유진, 저기 앉아있는 서유진이 진짜 범인입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유진을 가리켰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20년 전 60억을 빼돌린 사람은 저 여자입니다. 제가 가진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었어요. 서유진 명의로 60억이 인출된 기록이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분명히 서유진 명의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저 꽃뱀이 돈을 빼돌리고 날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목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장미화가 유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걱정 마라. 검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냉소를 머금고 재민을 바라봤어요. 피고인은 지금 또다시 증거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새로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정밀조사 보고서였어요. 해당 거래 내역은 피고인이 조작한 것입니다. 서유진 씨의 실제 통장과 대조한 결과 해당 거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20년 전에도 서유진 씨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가짜 장부와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2개의 통장 내역이 나란히 떴습니다. 하나는 재민이 제출한 것이었고 하나는 실제 통장 내역이었어요. 거래 번호가 달랐습니다. 시간대도 맞지 않았어요. 감정 결과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는 조작된 위조 문서로 판명되었습니다. 재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검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민의 해외 부동산 목록이었어요. 싱가포르와 홍콩에 숨겨둔 고급 아파트들이었습니다. 스위스 비밀 계좌도 드러났어요. 수십억 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약 200억 원 정도의 숨겨둔 재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횡령한 자금으로 각종 비리와 불법적인 일로 막대한 자산을 축적했으며 이를 해외의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범행 후 20년 동안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윤도현 씨를 살해하고 서유진 씨를 범인으로 몰아од은 것입니다. 재민이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교도관이 그를 붙들어 일으켰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어요.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피고인 박재민,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떨어뜨렸어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었어요. 판사가 선고문을 들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박재민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윤도현 씨를 살해했습니다. 60억 원을 횡령하고 증거를 인멸했으며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 박재민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판사는 엄중한 목소리로 선고를 이어갔습니다. 박재민에게 그동안 부당하게 취한 금전을 모두 몰수한다. 추가로 피해자 유족과 회사에 대한 배상금 200억 원을 명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선고가 끝났어요. 재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온몸을 비틀며 발악했어요. 교도관 2명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재민의 절규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모두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끌려나갔습니다. 법정 문이 닫히며 그의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셔터 소리가 요란했어요. 장미화와 유진을 향해 카메라가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앉아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맞이한 정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질문이 빗발쳤어요. 장미화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기자들을 향해 멈춰 섰어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숨을 수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20년이 걸렸지만 결국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재벌가의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유진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했어요. 저는 결백했기에 이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어요. 증명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법원을 나섰습니다. 공기는 차갑게 내려앉았지만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검은 세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기 전 장미화가 유진을 안았어요.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끝났다. 우리 도연이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내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편으로 법원 건물이 멀어져 갔어요. 재민의 인생도 저렇게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25년의 형을 받은 그는 다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미화와 유진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진실이 밝혀졌다고, 정의가 승리했다고, 며느리와 손주들을 되찾았다고. 장미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지만 만족스러운 미소였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용서와 치유의 시간이 올 것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어요. 장미화는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늘고 부드러운 빗줄기였습니다. 대지를 적시는 봄비는 모든 것을 씻어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유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 가자꾸나. 장미화도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명주 한복이었어요. 도연의 묘소를 찾아가는 날이었습니다. 현관에는 쌍둥이 손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청년도 검은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서울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봄비가 촉촉하게 내렸어요. 나뭇가지마다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깨어나는 계절이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조용한 언덕 위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인 곳이었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빗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어요. 네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장미화가 앞장섰어요. 유진과 쌍둥이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돌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빗물이 계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의 묘비가 보였습니다. 검은 대리석 묘비였어요.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도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장미화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묘비 앞에 섰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도연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한복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가 이제야 가족들을 찾아왔구나. 늦어서 미안하다. 장미화는 하얀 국화를 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묘비를 어루만졌어요. 아들의 이름을 손끝으로 따라갔습니다.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아끼던 사람을 내쫓았구나. 내 아이들까지 모른 척했어.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속죄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 옆에 앉았어요.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빠 저예요. 유진이에요. 유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어요. 오빠가 남긴 증거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박재민은 벌을 받았어요. 25년이에요. 쌍둥이 청년들도 다가왔습니다. 묘비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어요. 처음 보는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닮은 얼굴이었어요. 아버지. 한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희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할머니와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알아요. 다른 청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네 사람은 묘비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그들을 감싸 안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빗줄기였어요. 장미화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를 자신의 옆으로 당겼어요. 이제 유진이를 내 딸로 삼을 거야.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내 아이들도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유진이 장미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이 섞였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가족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장미화는 쌍둥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두 손을 벌렸어요. 청년들이 할머니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네 사람은 묘비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빗소리가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봄비 사이로 새어나온 따스한 빛이었습니다. 묘비를 비추는 햇살이 눈부셨어요. 장미화는 그 빛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도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아. 장미화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널 내 딸이라 부를게. 도연이의 아내이기 전에 내 딸이야. 유진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20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생명의 소리가 묘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도연의 목소리가 더해지는 듯 했습니다. 장미화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어요. 도연아, 엄마는 이제 갈게. 자주 올게. 유진이와 손주들과 함께 올게. 그녀는 묘비의 마지막으로 이 말을 대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남긴 증거가 모든 것을 바로잡았어. 이제 편히 쉬렴. 엄마가 너 대신 가족을 지킬게. 네 사람은 묘비의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깊고 정중한 절이었어요. 20년 만에 제대로 된 작별 인사였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빗길이 미끄러웠어요. 장미화가 유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진이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쌍둥이들이 뒤에서 따랐습니다. 차에 타기 전 장미화는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묘비가 저 멀리 보였어요. 햇살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장미화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2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편으로 묘지가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도연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씻어내는 따뜻한 빗줄기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였습니다. 장미화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었어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20년의 오해와 슬픔을 딛고 다시 만난 장미화와 유진, 그리고 쌍둥이 손주들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도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진실은 숨을 수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청취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관심과 공감이 이 가족의 이야기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위치와 감상을 남겨주세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께 행복이 찾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년의 어둠 끝에 찾아온 빛처럼 당신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가족도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하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